오늘의 플러스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생각 알아봅니다.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 전략학과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요즘 미중 관세 전쟁이 정말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기준으로 어제 새벽인데요. 백악관에서 중국에 당초 부과하기로 했던 145%인가요? 그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서 뭐 200몇 프로를 또 얘기한 것 같던데 최근 이렇게 자꾸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우선 정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는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럭비공으로 비교를 했거든요. 예. 마침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럭비공 든 트럼프 사진이 나왔던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기에 하는 동향을 보게 되면 트럼프 자신도 다음 날 일어나 봐야지 자신이 뭘 할지 알 정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그 사이 계속 관찰을 해왔습니다만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대응을 보면 미국이 하나를 때리면 딱 그만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법이 중국은 대등 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이 등가로 준다는 것이죠. 하나를 맞고 두 개를 주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확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로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건가 하는 게 문제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고 지도자가 나서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두 사람이 물 밑에서 숨 참기 내기를 하는 것 같은 형국이라고 보입니다. 다 힘들죠. 그러다가 아마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 수신호를 해서 잠시 한숨 쉬고 다시 내려와서 또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끝까지라는 의미는 뭐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대신에 미국이 지칠 때까지. 그래서 똑같이 돌려주면서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첨언드릴 사항은 지금 관세가 뭐 145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상으로 굉장히 악명 높은 미국의 관세법이 1929년에 대공황이 나고 나서 1930년도 상황은 사실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때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나왔는데 그 당시는 보면 평균 수입 관세율이 60%였어요. 예. 최고 수입 관세율은 4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더 여지가 공간이 있네요. 없다고는 말하기 힘든 예. 그런 겁니다. 미국의 과연 과거의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이 400%가 최고였나 역사상으로 그보다 훨씬 높았던 것도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이길까보다는 그 경쟁의 밑그림 저류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여기저기 이제 저는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경제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아유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니 일단 우리도 그냥 고개 숙이는 척이라도 일단 하자. 아마 미국은 그런 걸 기대했을지도 모를 텐데 이번에는 우리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정확한 그 표현입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네. 어제 나왔던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 상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5.4%가 나왔죠. 그러면 지표는 다 좋은데 과연 실물 경제도 좋은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고질적인 문제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가고 있지요. 지방 정부의 부채는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인원들한테
여전히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월급마저도요. 예.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 그다음에 도시에 와서 일하는 농촌 출신들의 그 처우, 이런 문제는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균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버티고 있는 저력은 뭐냐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리 갈등의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경제 실력은 미국보다 여전히 큰 차이로 뒤처지지만 상대의 아주 핵심적인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자원의 원자재. 네. 원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의약품, 신약 물질까지도 중국이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파워 게임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상당히 앞서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판세는 아니다 보입니다. 네. 중국도 내부 경제 상황은 녹록하진 않지만 적어도 미국을 뼈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들은 꽤 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열거한 것 중에서는 뭐 포함하시진 않으셨습니다만 원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대거 수입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혹시 그것 때문에 민심이 동요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경쟁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농산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첨단 기술, 반도체, 이제 이런 기술 통제였지 않습니까? 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었지요. 근데 계속 자체 개발은 해왔어요. 근데 이게 농산물이 왜 문제냐 하면 중국에서 쓰는 동물 사료용이라는 거죠.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어디 쓰는 거냐면 콩, 대두하고 그다음에 옥수수예요. 문제는. 근데 이 작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돼지 사료용입니다. 근데 돼지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네. 오리하고 닭, 소고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 1인당 평균 한 연간 50kg씩 소비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돼지고기 파동이 온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바로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극한의 상황을 가지고 이 곡물을 수출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중국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제가 보는 것은 그거를 보내는 순간 미국은 바로 표심의 영향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미국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주 극한의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백중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면요. 히토류를 비롯해서 많은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뭐 의약용품, 의약 그 원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그런 상황에서 이번 히토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산업에 가장 크게 직격탄을 던지는 건가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역시 첨단무기인데요. 그게 사실은 이중용도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기술 원료 제재할 때 이런 거 보면, 장비 제재할 때 보면은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일반 산업용, 상업용뿐만이 아니고 이게 군사용도로 들어가는 거는 철저히 막겠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내는 히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이라는 거는 이것은 로켓을 쏠 때도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게 움직이는 거는 중국의 첨단 산업이, 아니 미국의 첨단 산업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장의 시작 단계부터 딱 영향을 받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압박을 하면은 중반 이후 후반에 영향을 받지만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면은 그
상류에서부터 압박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렇군요. 반대로요. 이번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될 대표 산업은 뭘 꼽으세요? 예, 우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외에 대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대체재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은 섬유하고 의류가 돼요. 일단은 그다음에 예. 일반 기계류, 그다음에 또 이제 가구류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 산업 중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더 무서운 거는 이것이 받았을 경우에는 품목 차원을 넘어서서 네. 중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 취업 문제를 또 중소기업의 도산 문제 이런 거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어느 작은 거 하나를 건드리더라도 네. 이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 그 이상의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 대변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이제 15%도 안 되고 14점 몇 %다. 그래서 뭐 미국에 수출할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 타격 별로 없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생각에선 타격이 없는 게 맞습니까?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선 수출 시장 비중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전체 이제 중국의 총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에 19.4%였어요.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작년에 보니까는 14%로 떨어져 가지고 5%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 내에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전체 교역 규모도 그렇고 수출이 합한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수출만 가지고 봤을 때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 우리는 경쟁력이 완전히 다르다. 자신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제3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우회 수출한 부분을 뺀 겁니다. 통계상으로. 예. 그래서 그것을 합쳤을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시장은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교역 규모로 봤을 때는 제1위가 아세안이고 네. 2위가 EU고 3위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예. 하지만 우회 수출 최고 목적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네. 그러면 최근 중국의 아세안 수출이 급격히 는 것은 결국 그 아세안에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아세안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해가지고 많은 국가에다가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이제 일부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는 그러면 우리 관세 제로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예.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란 나라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관세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내재화해서 이 관세 폭풍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비가 꽤 돼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회 수출 경로까지 다 합치면 아직까지 미국은 중요한 존재다. 그러면 이번 관세 폭풍이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없는 수준인 겁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경제 산업적으로는 감내 수준 이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그 체제적 특성, 사회주의. 제가 오랫동안 중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많은 중국인들 중국 제도 같은 경우는 물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나를 정했을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이 그냥 쭉 진행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율이 내일 모레에서 얼마나 더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똑같이 받아치고
여전히 미국이 먼저 지치기를 바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쪽 한 곳이 현저하게 약세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최고 리더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결국 뭐 이게 지금 대비가 되었던 안 됐던 간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계신 생각을 거군요.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모시고 실물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무역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달러 또 환율 뭐 이런 예. 부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중국의 금융 부분 그 사이에 어떤 방비를 해왔었나요? 그 흔히 알려지기로 사실 트럼프 1기 시대에는 제가 베이징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회자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정말 중국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했던 국내 시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 D.C.에 첫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갔습니다. 고위급을 갔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중국 측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금융의 공법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단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융의 차이가 많이 났었다는 예. 거죠. 그 이후로 중국 측에서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요. 지금 세계 10대 자산 규모 그 은행 규모로 보게 되면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은행들이 4개, 5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은행은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적어도 이 자산 규모 경쟁에서는 뒤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금융은 여전히 폐쇄적이에요. 예. 개방이 겉으로는 된 것 같으면서 안으로 많이 닫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부의 금융 공격으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을 덜 받는 것이죠. 우리 집에 창문을 잘 닫아 놓으면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가 덜 걸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과거에 러시아를 공격을 했듯이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받는 압박의 강도하고 중국이 받는 거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거죠. 중국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제1위 교역 네. 대상국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서둘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금융의 기초 여건 체력 강화입니다. 거기에는 미 달러를 대체를 하고 싶은데 예. 현실적으로 지폐 화폐를 가지고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파워로 가지고 디지털 위엔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는 이미 지금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 모든 산업을 금융 디지털화로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과거의 전통 제조업까지도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파워 또한 절대적인 파워는 미국에 비해서 적지만 이 경쟁력, 미국이 또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특성, 체제적 특성 이런 점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중국의 실물 부분 물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이 관점으로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만 말씀 듣고 보니까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세계적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결제 시스템을 따로이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해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요 뭐 중국에 뭐 출장도 간간히 갑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중국의 신기술을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젠 진짜 우리를 잘 쫓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넘어섰구나라는 분야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중국이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그것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여름에 상징이 되는 매미가 예. 나무에서 큰 소리로 울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은 땅속에서 애벌레로서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마치 그 물의 온도가 99도까지는 끓지 않고 있다가 딱 100점이 되는 순간에 끓는 이제 그런 모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공계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대학 졸업자들이 취직을 잘 못한다, 실업이 문제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네. 다른 강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졸업생들 중에 40% 이상이 이공계의 핵심 전공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이 전통 제조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첨단 산업에서도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중관촌을 그 IT 혁신의 도시라고 이렇게 예.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 세계적 그 명성을 얻는 공과대학이 13개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방에 가면은 2년제, 3년제 공과대학을 합치면은 한 도시에 100개 이상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저 기초 인력을 기르기 위한 이 기반 시설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지금 다른 것을 포기하죠. 네. 예를 들면 소비 시장, 실물 경제 이런 거는 다 포기를 하면서 잠시 접어두고 첨단 기술이 미래 경쟁력이다. 네. 이게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인력들이 스타트업 기업 창업이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가 2015년, 2025년인데 올해 굉장히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그 5년마다 경제 계획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14차 5개년 기획이라는 이름의 예. 그 계획이 올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15차 계획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관찰이 되는 게 그러면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중국의 국가 경제 산업을 진행할 밑바탕이 밑그림이 뭐냐 하는 예. 것이죠. 제가 현재까지 관찰한 바로는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첨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 테크 기업들한테 이 융자 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에 없던 얘기가 나와요. 예. 융자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 시스템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개혁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융자를 했을 경우에 조건 없는 융자가 많아요. 조건 없는 융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물이 안 나와도 뭐라고 책임을 안 물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게 없이 이야.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인력들이 이 실패를 걱정을 안 두려워하지 하겠네요. 않고 예.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번에 보니까 그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우리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이공계 첨단 인력의 그 박사 인력에 예. 대해서는 학비를 전원 이제 받지 않겠다 예.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중국에는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전혀 가질 수 없는 결정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뭔가요? 제품이 나왔을 때 예. 시장의 반응 성과를 보기 위한 거대한 국내 시장이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첨단 파워의 결정력은 그 기술을 누가 개발했느냐에 못지않게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앞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중국은 지방부채 문제, 그것도 보이지 않는 지방부채 문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은닉되고 숨겨져 있는 부채 규모도 엄청나 뭐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첨단 산업에 돈을 쏟아부을 자금 여력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는 당장 그 서민 경제 쪽에서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에요. 네. 그 팔리지 않은 4천만 채, 어디서는 보면 6천만 채가 지금
비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처분을 해야지 건설사도 살고 네. 또 사람도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다 묶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첨단 영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불균형적인 처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의 파워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앞으로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 중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ASML에게는 노광 장비 중국에 팔지 마라. 예, 예. 그리고 엔비디아에게는 고사양의 AI 육성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은 중국에 팔지 마라.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저사양의 칩만 판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책들은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막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막는 데는 불가능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런 장비들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국가 이 첨단 산업의 발전 전략의 이 시간표를 좀 딜레이를 했을 뿐이지 네. 결정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첨단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2나노, 3나노 만들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상용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상용화 하려면 우리 그 수율이라는 게 있죠. 예. 수율이라는 건 적어도 60%, 70%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우리도 3나노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율 면에서 한 20% 정도 머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실제 쓰지 못하는. 그러면 이 수준에 머물 것인가?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는 자체 인력 최고 가동 가능한 자원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더 육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이 5개년 이 경제 계획 기간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네. 우리나라도 대단히 긴장도 해야 되고 그렇겠죠. 또 그 부분과 우리가 연결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는 것도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중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첨단 산업 분야를 계속해서 육성하는 거에 방점을 찍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게 그런 자신감의 근원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많은 이제 와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와 있는 이제 중국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보면 작년하고 정말 다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 트럼프 이 관세 공격이 시작이 됐을 때는 굉장히 원망하는 듯한 이제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네. 최근에는 덤덤한 표정이 상당히 많고요. 또 미국의 어떤 국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좀 분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분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영향이 보이고 할 때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자부심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있겠죠. 겁니다. 특히 그 실물 경제 쪽에서는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국운이 상승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예. 절호의 기회를 트럼프가 우리한테 줬다. 이야. 엄청나네요. 예, 이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과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트럼프가 자충수를 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 이런 판세를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바둑에 비유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 확대를 할 때도 중국 정부에서 늘 대변인들이 외교부 대변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해외를 침범한 적이 없다고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관찰할 포인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 스타일은 해외 다른 국가와 겨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서방식의 방식은 우리가 그 서양 장기 체스를 두는 것처럼 네. 상대를 완전히 아예 없애버리는 그렇죠. 방식이에요. 킹을 먹어야 끝나죠. 예. 중국의 바둑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세력 확장의 게임입니다. 예. 내 집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마치 저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방의 그 전략의 가장 큰 특성은 지정학적인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국은 거기에 반해 가지고 지정학이 약하니까 지경학이라는 것이죠. 예. 경제적인 지리적인 해외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글로벌 사우스를 전 세계에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세계 절반은 이미 중국과 연계가 강하고 네. 교역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세계의 이미 4분의 3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중국이 제품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선거 홍보물까지 제작이 힘들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관찰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미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는 연말 크리스마스 용품 주문 계획이 예. 다 끝났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게 조금 궁금해요. 예. 만약에 그 크리스마스 용품이 많이 안 갔을 경우에 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은 지금 중국 최고 지도자가 그 해외 순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의 우호 세력 영토를 넓히는 것이고요. 아마도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하면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가 사실은 최근에 약간씩 있었습니다. 네. 읽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해외 다른 지역에서 우군 구축하는데 더 지금 치중을 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미중 간의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패권 전쟁 이게 뭐 금년간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기에는 양측이 골이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예. 상대에 대한 믿지 못하겠고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서 이게 약간 완화하는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데요. 그 모멘트가 어디냐 하면은 두 나라만 따로 만나기에는 이게 지금 자존심에 걸린 문제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국제 해외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예. 그것을 이용해서 다자간 접촉도 하면서 양자간 이렇게 만나는 모양새는 상당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 11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 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정상이 다 올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G20 회의가 남아공에서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비슷한 예. 시기에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멀지만 이런 어떤 모멘트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조금 완화의 제스처를 가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길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관점의 초점이 아니다. 네. 그래서는 한국에서는 정말 판단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각각 어떻게 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할 전략적 정책은 무엇인가? 지금 한번 보세요.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반응하는 거 보면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대1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예.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중국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는 못하고 적당히 반격하겠다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EU 국가들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과 타협을 해보자는 것이죠. 한국, 일본, 인도, 영국 같은 나라. 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고개 숙이는 것이죠. 베트남입니다. 아. 요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경제 통상 외교로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은 대등할 정도의 파워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에보다도 훨씬 더 커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적당히 이제 하면서 양쪽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한국, 일본 포함한 이 몇 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산업 사슬, 국제 교역 사슬에서 가운데 있는 위치예요. 네. 이쪽도 와야 되고 연결해서 이쪽을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국가들 그룹에서는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베트남은요, 지금 수출을 안 하게 되면은 국가가 바로 위태롭게 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의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제 이런 국제 판세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럼 이번에 90일 위에 받았던 25% 관세 이거를 낮추고 통상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미국이 필요한 거를 줘야 돼요. 예, 우리 정부에서 이미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방법이 대단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미국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카드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냥 잘 처리를 요청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조선 분야지 않습니까? 예. 원래 미국이 해양 대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해양 파워였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외로 전부 다 나가버리고 특히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 양은 커졌지만 스마트하고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는 역시 한국이 최고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분야는 우리가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첨단 IT 영역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었고 네. 제품은 또 중국에서 다 나오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응용, 솔루션 이런 분야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파워와 또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미국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이런 협력할 분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협의를 잘 해 나간다면은 좋은 또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미중 그 관세 전쟁으로 불거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위태롭게 한다, 부정적인 관점이 많았는데 약간 관점을 바꿔서요. 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이 그 당시에는 일본 때리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미국이 일본 때리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이 약간 그때 교두보를 마련해서 치고 나간 면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혹시나 이번 미중 갈등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는 것이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위치. 사실 최근에 첨단 산업은 이 제품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또 이제 기술력 파워 가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속도가 늦어지고 바로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연결고리의 중심에 잘 선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미래 전략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이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표준 이런 작업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큰 나라들의
불리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큰 나라들이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국제 이 표준, 기준 이제 이런 거 잡는 데 있어서도 새롭게 한번 전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해외 거래선 수출 지역 다변화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거기를 보게 되면 다 유럽이고 다 아세안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보니 다 전 세계가 중국산이에요. 와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시장이 과연 중국이나 미국만큼 그렇게 크냐 매력적인가.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전체의 교역 구조, 해외 협력선을 말뿐이 아닌 예. 정말 글로벌 범위로 확대를 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억 속에 양자 FTA, 다자 FTA 이런 거 한참 할 때는 경제 영역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넓다 이제 이런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국 경쟁 이른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역량과 방향이 뭔가 하는 게 잠시 지금 잊혀진 듯한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야말로 좀 해외 각국의 정말 깊은 곳까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고 우리는 지금 남북한을 다 합쳐도 인구가 1억이 안 돼서 내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해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정말 절호의 기회고 우리 IT 솔루션 이런 분야는 참 경쟁력이 강합니다. 네.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잘 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제 새로운 이 상승의 모멘트가 올 수도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요. 앞서 베트남 말씀 주신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깊고 실질적으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 기지화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경로로 삼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결국 미국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시진핑도 베트남 찾아간다고 하는데 중국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그 상황과 목적별로 달라질 겁니다. 예. 일단 외자 유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중국이죠. 예. 중국이 오지 않으면 당장 취업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산업 발전, 기반 시설 이런 것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그걸 만들어서 사주는 네. 구입을 해주는 미국 시장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쪽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네.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의 병목 현상이라는 예. 실물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의 영역별 과잉, 예.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제 이런 양적인 팽창 이런 분야가 앞으로 10년 내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델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예. 중국하고. 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 성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오는 후과가 어마어마한 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제조업체가 나와가지고 베트남을 가고 또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만은 필요하죠. 네. 그 리스크 비용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해외 진출은 비용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네. 여러 가지 조달도 봐야 되고 판매 경로도 봐야 되고 그 나라가 해외에서 얼마나 무역 취약성이 강한가 또 협상력은 어떤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도 좀 대단히 복잡한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은 지금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은 발등에 불이지만 중국이 뒤에서 백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탱할 수 없는 아주 양쪽에 다 묶여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의 처한 상황 오늘 잘 읽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학과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